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정유화 그리고 에너지 담당하는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선 담당 그리고 건설 담당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콜라보 자료를 하나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는 파트 1에서 지금 왜 LNG에 주목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발전원에서 앞으로 공백이 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LNG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1년도도 그랬고 22년도도 그랬고 뭐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특히 중국, 인도 같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석탄 발전으로 좀 많이들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결코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이 좀 보여주는 움직임들도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차트에서 보여지시는 부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얼마나 폐쇄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규모인 건데 마지막 막대기로 보시면 22년도에 유럽이 발표했었던 석탄 발전소 폐쇄 규모는 대략 20기가와트가 살짝 넘었었습니다. 근데 23년 1월에는 그 규모를 대략 35기가와트까지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은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조금 더 돌리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석탄 발전소를 더 많이 폐쇄하겠다라는 기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유럽만큼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22년도에 발표했었던 것 대비 23년도 1월에 발표한 석탄 발전소 폐쇄 규모는 조금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3년 동안 석탄 발전소 폐쇄에 대한 기조는 조금 더 강해지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날씨라는 거가 점점 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게 이 발전원의 공백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국가들을 보시면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주요 국가들이고요. 발전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의 비중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대략 4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풍력 같은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관련해서 조금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21년도에 20년도 대비해서 풍력 설비 용량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다 확대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발전 설비 용량이 늘어나는데 발전량이 줄었다는 건 결국 날씨에서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1년도에 유럽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안 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풍력 발전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고 그 결과가 아까 보여드린 차트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IPCC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유럽의 풍속은 2040년도까지도 계속 평년 대비 좀 덜 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풍력 발전 설비가 늘어나더라도 이 발전량 자체는 조금 그만큼 못 따라간다라는 말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수력 발전이고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발전원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세 번째 발전원입니다. 석탄, 가스, 그다음 수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력 발전량 추이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가 21년도를 기점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전 설비가 줄어서가 아니라 이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뭄이라던가 너무 더웠다던가 이런 날씨적인 이슈 때문에 수력 발전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앞으로 3년 동안 석탄 발전소는 점점 더 줄어들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비중이 올라오는 재생에너지는 이 발전의 불안정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발전원의 공백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걸 결국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는 거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저는 가스 발전이 그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도 지금 있는 원전들의 수명을 늘리거나 아니면 가동률을 올리면서 발전량을 늘려가긴 할 겁니다. 근데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지금 짓기 시작해도 적어도 8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너무 이슈를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치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원전 발전에 대한 스탠스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가까운 예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전 정권과 지금 정권이 원전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5년 혹은 4년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에 대한 기조가 바뀐다면 사실 안정적인 발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스 발전이 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먼저 미국의 경우인데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서 이 폐쇄될 예정의 발전소를 지금 규모를 정리해 봤는데 가스가 한 16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신규로 가동되는 가스 발전소의 규모가 또 20기가와트가 넘어갑니다. 결국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조금 더 큰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스 발전소 규모는 조금 더 커진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의 케이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후에 가동될 예정인 가스발전소 프로젝트만 대략 150개 가까이 되고요. 그 규모만 해서 보더라도 46기가와트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이 보여주는 지금 행보는 앞으로 3년 동안 석탄 발전소를 꺼가고 그 안에 물론 재생에너지도 늘리긴 하겠지만 조금 안정적인 발전원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가스로 가져가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스 발전소, 그러니까 특히 이제 LNG 역할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리 LNG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미 실행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이 고정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나면 그 감가상각비를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당 자산에 대한 활용이 필수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역시 그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표 6번이 정리되어 있는 거에서 LNG 부분에 투자하는 내역을 보면 수출하는 북미도 그렇고요. 수입하는 유럽,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LNG 쪽에 지금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LNG에 캐펙스가 들어간 만큼 이 감가상각비를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LNG는 결국 써야 된다는 걸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미국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때 LNG 수출이 좀 허용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LNG 수출 캐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건 2016년도부터 이루어졌었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략 7년 정도가 지난 건데 7년 만에 미국은 호주와 카타르를 제치고 이제 LNG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호주나 카타르 물량이 조금 더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이 1위의 자리를 좀 차지하게 됐고요. 미국의 LNG 수출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앞으로 좀 더 가팔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 과거에 투자가 이루어졌던 거에서 보시면 그 단서를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LNG 이 액화 설비에서 FID가 끝난 걸 국가별로 정리해보면 한 절반 가까이가 미국이었습니다. 여기 하늘 색깔이 미국이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올해 내년에 좀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까지 FID가 끝난 프로젝트를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다 미국입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들이 28년, 29년도에 다 들어온다고 가정해보면 결국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만 조금 캐파 계속 레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LNG 수출량만 가파르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터미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스 생산량에 받쳐줘야 될 텐데 그게 되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금 유가가 거의 90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에 겨우겨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가스 생산량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조금 두 개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해보면 원유는 액체고 가스는 기체라는 거에 좀 근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 유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 원유 유정의 동반에서 나오는 비중이 사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원유는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저장을 해두면 되지만 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이나 인프라가 없으면 그냥 플레어링해서 버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왔지만 16년도부터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버리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게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미국에서 원유 생산이 한 10% 정도 늘어날 때 가스는 대략 4%밖에 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 그러니까 LNG 수출 터미널이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를 비교해 보면 원유보다 가스 생산 증가율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얘기하는 부분은 가스 터미널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가스의 생산량과 수출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뒷받침해 준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미국은 이 수출 터미널에 대한 캐파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동반해서 미국의 LNG 수출량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일단 2030년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도 정말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일단 유럽은 이 목표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LNG 쪽에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독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독일은 여태까지 LNG 터미널 하나 없이 다 PNG로만 가스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 여파가 결국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퍼졌었던 그 가장 주범에 있었고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 LNG 터미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하게 LNG 터미널에 대한 투자를 좀 이루어주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대부분 이 FSRU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FSRU라는 건 이 바다에 그냥 띄워놓고 쓰는 어떤 터미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전통적인 육해상 터미널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FSRU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적인 거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조금 빨리 조달을 해서 이 터미널 운영하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FSRU 형태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대안책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SR형 같은 경우에는 이 용선료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계속 오래 쓰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단은 FSRU를 쓰면서 시간을 좀 벌고 그 시간 동안 육해상 터미널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완공이 되면 FSRU를 그만 쓰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이 그 전략을 딱 취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FSRU는 다른 나라로 또 이동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리 전체로 보면 LNG 수명은 좀 늘어나는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FSRU를 쓰는 동안 이미 육해상 터미널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결국 더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FSRU는 또 그 지역에서 LNG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전체로 보면 LNG 수명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데요. 아시아는 원래 LNG 시장에서 최대 수요처였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 가장 대표적이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LNG를 사용하겠다고 터미널을 짓고 있는 것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이 그림에서 좀 보시면 더 가시적이실 텐데 베트남이랑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국가들은 원래는 그냥 이제 석탄이나 뭐 수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의존해서 발전을 떼고 있었는데 LNG 터미널은 아예 없었던 국가들이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이제 LNG 터미널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드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LNG 최대 수출국이 된 미국은 수출량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LNG 수출 터미널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LNG를 잘 사용하지 않던 유럽 국가들은 지금 LNG 터미널 건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LNG를 쓰던 아시아 그리고 그 아시아 안에서도 LNG를 안 쓰던 동남아시아들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LNG를 쓰겠다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캐펙스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시작된 캐펙스가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회수될 때까지는 LNG 수명이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NG에서 LNG로 가스 시장은 좀 구조적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기존에는 PNG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PNG가 비중이 조금 더 큰데 이제 이 PNG에서 LNG로 본격적으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이 이탈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PNG를 수입하는 것과 수출하는 거에서 국가별로 이렇게 좀 나눠보면 먼저 수입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비중이 가장 큰 건 유럽입니다. 한 6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유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수출하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땐 러시아가 가장 많습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유럽과 러시아가 지금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PNG를 주로 수입하던 유럽이 LNG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NG에서 LNG로 전반적인 무게 중심은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유럽은 뭐 PNG 대신 LNG를 수입한다고 하고 그럼 이 러시아가 수출하던 PNG 30% 이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중국이 좀 흡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림 53번에 있는 지도에서 좀 보실 수 있는데 러시아랑 중국이랑 그래도 이렇게 좀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같은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관계가 그렇게 나쁜 국가들도 아닐 것 같고요.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렇게 지리적으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 PNG에서 중국으로 갔었던 비중은 0.1%밖에 안 됐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부재했기 때문일 것 같고요. 19년 12월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시베리아 힘,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 PNG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보시면 러시아랑 중국이랑 EPS2랑 3도 지금 지으려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냥 최종 경로나 이런 세부 사항을 좀 조율 중인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PS1에 이어서 2와 3까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기존에 유럽으로 가던 이 러시아산 PNG는 중국이 좀 흡수해주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NG에서 LNG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니 해도 지정학 갈등일 것 같아요. 지정학 갈등은 사실 2000년 이후 지금 2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발생해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NG 비중이 LNG보다 훨씬 더 높았었던 이유는 PNG가 조금 더 싸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3, 4년 동안 PNG가 조금씩 줄고 LNG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 비중이 앞으로 2, 3년 동안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좀 역전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에 이제 저희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 지정학 갈등이 불편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현실화됐을 때 그 타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두가 다 너무 잘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안정적인 가스 조달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걸 좀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 그림 56번에 있는 LNG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글로벌리 LNG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던 추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건 장기 계약 비중이 조금씩 줄고 단기 계약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공급 계약에서의 그 장기 계약 비중은 90%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이 장기 계약 비중이 70% 후반, 아주 적게는 70% 초반까지 빠졌었던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이 16년 이후부터 LNG 수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LNG 가격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스도 결국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물량을 바인딩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올해 이렇게 장기 계약 비중이 확 올라왔던 건 결국 지정학 갈등이라는 게 아주 크리티컬하다라는 게 조금 수연으로 떠오르면서 가격이나 앞으로의 수요 불확실성을 떠나서 일단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는 게 더 먼저겠다라는 거에 대한 기조가 좀 변화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국가와 국가 간의 LNG 공급 계약을 좀 정리해 봤을 때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량이나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자국산 물량을 수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좀 많이 매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산 LNG만 대량으로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으로 계속 사가고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인 부분인데 이게 의미하는 부분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지정학 갈등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에너지 공급처의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이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그 역할을 조금 메꿔줄 수 있는 건 LNG가 거의 유일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첫 번째는 발전하는 공백이 앞으로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가스, 특히 LNG가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지역이 지금 LNG 쪽에 대규모 캐펙스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회수될 때까지는 LNG를 써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정학 갈등이라는 것 때문에 가스 헤게모니가 PNG에서 LNG로 점점 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앞으로 LNG 시장은 단기, 중기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그림일 거다라는 걸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럼 국내 업체 중에서 누구를 좀 볼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SK 가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가스는 원래 이제 LPG를 이제 수입해 와서 국내 유통하는 그런 유통업체로서 가장 큰 업체였었는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 좀 LNG 쪽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글로벌 최초로 LPG와 LNG 혼소 발전소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원래 LPG 트레이딩만 하는 회사에서 발전 사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PG랑 LNG를 혼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에 따라서 피드스탁에 조금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LPG가 조금 더 싸고 LNG가 조금 더 비싼 구간이라면 LNG 대신에 LPG를 투입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남는 LNG는 또 외부에 판매함으로써 트레이딩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추가적인 트레이딩 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SK가스의 내년에 가장 큰 변화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업체 중에서도 조금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회사는 셰네르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렸던 LNG 시장의 변화에서 보면 결국 앞으로 미국 LNG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캐파가 큰 업체가 또 수혜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즈니스는 그 대부분이 판가가 헨리허브에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냐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셰네르 에너지는 대외적으로 미국산 LNG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자체적인 터미널 증설을 통해서 큐가 또 늘어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LNG 시장 관련돼서 좀 브로드한 얘기를 드렸고 이 뒤에 조선과 건설에서 그래서 어떤 수혜가 있을지 혹은 조금 어떤 업체들 더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